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안 업무를 보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시도위원회 선거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관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받는 예방, 단속활동 전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 시도 지도과장 및 조사 담당자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감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와 관련 법안을 상정,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년 사무총장이 참석해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56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튿날인 2월 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관리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당면 현안 과제인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권리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선거를 도입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 주변의 각종 선거를 적극 관리하거나 지원하여 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와 일반투표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투표소는 통신망이 들어가게 되고 사전에 통신망을 이렇게 설치하고 또 시험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그 평일날 사전투표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 투표소와는 다르게 저희가 투표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 투표소에 준하는 그러한 그 편의는 좀 가져오긴 좀 어렵다. 일정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층에 그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털사라든가 또 언론사 또 경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방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에는 없는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후보자 비방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가짜뉴스가 올라오는 즉시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중복해서 게시하면 통신자료를 받아서 고발하고 이런 체제가 돼 있어서 외국과는 좀 상황은 다르게 예방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선거 비용을 보조해 준 거하고 기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이미 낸 적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궐선거 관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은 이제 헌법에도 이제 선거공영제가 천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날 전체 회의에서 보고한 중앙선관위의 2018년 추진 과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사무 구현 및 국민소통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 지원 강화,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 9가지입니다. 또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성숙한 선거 문화 확산과 미래 가치를 위한 진화와 협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위원회 선거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준비 상황과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60여 명의 중앙, 시도위원회 선거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민과 소통하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가운데 선거연수원에서 시도위원회 선거관리 담당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선거관리 담당자 60여 명이 모여 선거 준비 상황 및 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 포문을 연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일 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2월 달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각 시도 선관위 선거관리 담당자들은 시도별 선거관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선거 준비 상황을 공유했으며 이후 업무 간소화 등 효율적인 절차 사무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앙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실무자들은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보다 완벽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받는 예방 단속 활동 전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각 시도 지도과장 및 조사 담당자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잇따라 열리는 실무진들의 회의를 통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받는 예방 단속 활동 전개를 위한 시도 지도과장 및 조사 담당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중앙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등 60여 명이 모여 제7회 지방선거 예방 및 단속 방침을 비롯한 중점 강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저희 목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입니다. 그래서 예방단속 기본 방향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4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합니다. 과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국민과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 이 과장의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이버센터장의 비방 흑색 선전 행위의 효율적 대응 방안, 중앙여 심의국장의 선거 여론조사 공정성 확보 방안, 인터넷 심의위 국장의 인터넷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도 지도과장 및 조사 담당관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새로 임명된 조사관에 대한 자격인증패 수여식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른바 헌정특위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사안과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23일과 24일에 열렸던 헌정특위 전체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4차 전체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쟁점 법안을 검토하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회 의원수 조정을 비롯해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쟁점으로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날 헌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OECD 국가의 선거권 연령,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리에 관한 규정들, 또 지금 18세 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다. 이런 이제 저희가 견해를 가지고 18세 연령 이하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의를 진행하실 때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헌정특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정치개혁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곤 하죠. 외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선거에 접목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7년 8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7년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명세를 담은 블록들이 사슬처럼 이어져 하나의 장부를 이룬다는 뜻으로 기록된 거래 목록을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서 분산시켜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투표에 늘 챌린지를 받았던 부분이 정말 이게 믿을만하냐, 직접 오지 않아서 투표해도 괜찮니,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투명성은 정말 확실할까? 라고 얘기했던 많은 챌린지를 받았던 부분이죠. 근데 이와 같은 부분에 블록체인이라는 걸 적용하면서 무결성 내지는 실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까지 가능한 기술이 손을 보였고요. 권은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승필 교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블록체인 거버먼트 저자 전명산 이사, 윤흥한 국민정책위원회 연구위원, 유훈옥 중앙선관위 선거위 과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김유양 팀장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K보팅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제가 이제 2013년 10월부터 그 서비스를 개시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기술이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계속 기술은 발달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한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 저희가 또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미국, 스페인 등 블록체인 방식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실제 K보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선거방송.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얼마 전 심의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지난 1월 31일에는 한국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국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선거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 26일 개국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선거방송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진행된 한국선거방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흥철 홍보국장을 비롯한 박종진 미디어 과장, 학계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문흥철 홍보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를 한국선거방송의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 한국선거방송이 민주선거방송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선거방송의 방향을 저희들이 이제 선거방송 도약 원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콘텐츠의 고품격화, 시청자 친화적인 이런 편성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방송 역량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방송계 채널을 이렇게 추가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 또 공익 방송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국 선거방송이 민주선거방송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심의위원회 간사인 미디어과 김종만 사무관의 한국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으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자에게 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문흥철 홍보국장은 이들에게 선거방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대학 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심층 교육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에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질 38명의 미래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9일 선거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대학 강사 양성과정 입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관련 대학 출강 강사요원의 전문성과 퇴직 공무원들의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5일간 진행될 수업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장성훈 전임 교수의 의회 정치와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공감할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교양 교재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얘기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고민을 좀 들어줄 수 있고 답을 주지는 않더라도 고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렇지 힘들지 라고 격려 한번 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입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포함해 총 34시간의 교육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강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서는 경기도 선관위 이동규 사무처장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용혁 총장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업식에서는 방송예술특성화대학교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한 참여, 희망, 축제, 화합의 선거가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제작 및 한국 선거방송 송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6월 개관했던 부산 최초 선거 관련 홍보시설인 선거홍보관을 2018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 자료를 교체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내실을 키워 새롭게 문을 연 선거홍보관은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소개하고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홍보관의 재개관은 부산 솔로몬로 파크 내 선거 체험관과 함께 운영돼 더욱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및 선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군 산천어 축제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홍보와 투표 참여 독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26일 화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에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투표 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과 선관위에 바라는 점 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화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천군 산천어 축제 기간 선거 홍보물을 전달하고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감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시도 및 구, 시, 군 선관위에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선거 관여 등에 대한 예방, 단속, 특별 대책을 전달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발생 시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타금 등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으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와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19조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체 의견으로 기타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제265조 2 제1항 전문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이며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직선거 빈도를 감안할 때 선거권 제한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 즉 선거비용 제한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 동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후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 정관개정 안건투표 등 43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28,002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2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금과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TV토론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오는 2월 23일 진행되는 이번 TV토론 아카데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및 방송교육 전문기관 강사의 선거방송 토론의 이해, 이미지 메이킹, TV토론 체험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수도권 시도 및 관할 구시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선거 상식 시간에는 예비 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비 후보자가 되면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사람, 바로 예비 후보자죠. 법으로 지정된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에 해당하는 기타금 및 각종 서류를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고 선관위의 수리가 끝나면 비로소 예비 후보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요. 예비 후보자가 되면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모두 허용되는 걸까요? 오늘 선거 상식에서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선거일까지 모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로서의 선거 운동과 후보자로서의 선거 운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비 후보자는 지정된 날짜에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후보자로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비 후보자로서, 후보자로서 가능한 선거 운동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살펴보면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 총 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셋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명함 배부를 통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크기의 명함에 예비 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과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해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배부할 수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또는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은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길이 27cm, 너비 19cm 크기 8면 이내의 홍보물을 하나의 종류로 해서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만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예비 후보자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데요. 앞면에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고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 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야 하며 뒷면에는 작성 근거, 즉 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꼭 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홍보물은 관할 선거구 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에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깨띠를 비롯한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의 상징물, 뭐가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기호와 이름이 담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비 후보자의 경우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의 어깨띠,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크기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규격 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가능한 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진정한 후보자가 될 마음가짐으로 주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만큼 무엇보다 진실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이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2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장현재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헐리우드의 대표 영화 배우이자 지금은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더욱 이름을 알린 엠마 왓슨. 2014년 9월 뉴욕에서 열린 UN 히포시 캠페인 연설에서 성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곤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서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페미니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같은 문제까지 아직도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2005년 겨울, 대한민국에도 여성들의 인권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했던 호주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그날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제는 1923년 조선 총독부가 일본에서 시행되던 가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서 시행됐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사망 같은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던 호주제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은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순위, 성씨 제도와 같은 여성차별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제라는 제도를 통해 모순적이게도 헌법에 명시한 것과 달리 남녀차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호주제 폐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것은 바로 이태영 변호사였습니다. 1952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거부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 이태영 변호사가 바로 이 호주제의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 변호사는 가정법률 상담소를 열어 여성 인권 신장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진정과 탄원, 헌법 소원을 통해 줄기차게 호주제를 비롯한 가족법 독소조항의 개폐를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러던 1987년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자리 잡게 됐고 1990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호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가 설립되었고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돼 호주제 폐지 국회청원을 시도하였습니다. 몇 년 뒤인 2003년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마침 이 무렵 호주제 위원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됩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바꾼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78조와 제781조 제1항 일부분, 그리고 제826조 제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의 이런 판결 이후
한 달 뒤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 31일 공포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그리고 2008년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도입했던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0여 년 앞서 호주제를 폐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는 1947년 가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 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축소하고 호주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여성 참정권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나라는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1893년 여성도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끝에 여성의 투표권도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여성들의 참정권 인정은 1920년,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남녀 평등을 이룩했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서든 아직 많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자 남성과 여성을 떠나 모두 고민해봐야 할 가치,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시작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의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라색 잉크가 묻은 손가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동의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 이라크의 투표 인증입니다. 이라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를 한 사람들의 손가락에 보라색 잉크를 묻혀주는데요. 2005년 1월 30일 이라크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손가락에 보라색 잉크를 묻혔습니다. 당시 이라크 국민들의 보라색 손가락에 담긴 이야기를 역사 속 그날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그리고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가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 후 미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자살 테러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을 안겨주었던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 단체는 물론 테러 관련 국가와도 맞서 싸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인 그해 10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였고 한 달 뒤인 11월 20일, 결국 아프가니스탄은 함락되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9.11 테러에 대한 응징과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후세인 정권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 공격하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역시 함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며 민주화 도입을 추진하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이 바로 2005년 1월 30일 재헌 의원 275명을 선출하는 총선거입니다. 미국의 뜻대로 이라크에서 총선거 실시가 확정되자 전국 곳곳에서는 선거를 반대하는 저항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라크를 이루고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 이들의 참여로 승패가 갈리는 총선인 만큼 이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라크로 집중됐습니다. 그러던 중 선거를 4일 앞둔 1월 26일, 선거 지원 업무를 위해 헬기로 이동 중이던 미군 31명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날 저항 세력의 공격 등으로 미군 6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어 하루에 미군 사망자만 총 37명.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좌절시키기 위해선 무자비한 저항 세력의 공격에 굴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라크 임시정부도 선거일까지 18개 주 사이에 이동을 금지시키고 통금 시간을 확대하는 고강도 치안 대책을 발표해 이런 미국의 대응에 동조했습니다. 수많은 유혈 사태 속에 드디어 2005년 1월 30일
첫 자유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라크 곳곳에서는 자살폭탄 테러 등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유권자들은 저항 세력에게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44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끝이 난 이라크의 첫 번째 총선. 미국의 주도대로 이루어진 총선에 반대한 순위파의 적극적인 참여는 없었지만 약 60%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날의 총선거를 시작으로 이라크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등 민주화 행보를 꿋꿋하게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라크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민주화, 그리고 모든 이라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부 운영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30일, 전 세계인들은 이라크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 테러 위협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이라크 국민들. 지금도 이라크는 수많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라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민주화라는 꽃이 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였는데요. 특히나 여자 스키점프의 경우 국가대표 후보 선수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 19세의 박규림 선수가 국가대표 1호로 출전하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1년 영국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노력과 열망으로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굳건히 자리 잡았는데요. 이처럼 여자 스키 점프도 승리에 대한 열망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여자 스키 점프 강국으로 불리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스키 점프 국가대표 1호 박규림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선거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